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시사 바리스타 백브리핑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해드릴 뉴스와 브리핑들이 조금 쌓여 있네요. 저희 시사 바리스타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듣는 방송입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김용민 엄마의 응원 메시지를 한 5개월 이상 들었죠? 예. 제가 김용민 우리 PD님한테 제가 몇 개월만 쓰겠다 그렇게 부탁드렸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만 패끼쳐도 될 것 같아서 이제는 김용민 엄마의 응원 메시지는 더 이상 제가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사 바리스타 응원해주신 허재영 기자를 응원해주신 우리 김용민 선배님 감사드립니다. 자, 커피 한 잔 내리고요. 바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허재현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내용들이 있어요. 자, 봅시다. 지금 23일 날 재판에서 아주 좀 유의미한 증언이 나왔는데 WFM 이제 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제 투자했다라는 그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처죠. 여기서 이제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수백만 원씩 그 돈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뭐 거기에 이제 뭐랄까 투자의 핵심 주체라는 근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그냥 뭐 컨설팅료만 받은 거였다. 예. 이렇게 이제 정경심 교수의 주장한 거를 검찰은 반박을 해왔는데 검찰이 좀 곤란해할 만한 그런 그 증언이 나왔어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4부 심리로 23일 열린 조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횡령 등 사건 공판 기일에서 WFM 대표이사 김아무개 씨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언을 했는데 경영에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이 WFM 거기에 이제 참여했냐 안 했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검찰 쪽에 신문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 증인인 WFM 그 대표이사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매달 컨설팅료를 정경심 교수에게 실제로 줬는데 2008년부터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죠. 2019년 6월까지 7개월간 영어 교육 사업을 WFM에서 했었나 봐요. 이거에 대한 그 관련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실제로 줬고 이거는 어떤 경영에 관여하거나 뭐 어떤 뭐 그런 경영 고문료가 아니라 실제로 그냥 정말 그냥 자문료였다. 영어 교육 사업 관련 자문료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뭐랄까 1,400만 원은 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실제로 거기에 뭐 많이 오지도 않았다는데 검찰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막 반박을 했는데 증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통상 외부 강사를 1시간 정도 쓰고 150에서 200만 원 정도씩 줬다. 좀 많이 주는 편이었는데 어떤 이제 연예인급의 이제 어떤 그 사회적 유명인사 이보영 씨 같은 경우는 얼굴 하나 쓰는 데만 초상권으로 연간 8억 5천만 원 정도나 줬다. 이게 가능했던 건 회사 매출 규모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보영 씨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WFM 거기가 이제 정 교수랑 자문 계약을 맺기 전 영어 교육 사업을 이제 WFM 했었는데 그게 뭐 이보영의 토킹 클럽 뭐 이런 사업 파트너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뭐 정경심 교수에게 준 돈이 이렇게 많은 돈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문료 순수한 자문료가 맞다. 무슨 경영에 무슨 참여해가지고 무슨 배당 준 거 주거나 뭐 이런 거 절대 아니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WFM의 대표이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면 굉장히 신빙성이 있죠. 근데 이제 검찰이 과거에 이제 언론에 좀
여러 가지 좀 흘린 팩트로 이제 그 흘린 어떤 피의 혐의 내용으로는 WFM에 근무했던 어떤 배아무개 씨가 있어요. 배아무개 씨가 이제 검찰 쪽에 뭐 자문료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 거는 좀 너무 좀 과했던 것 같다. 그리고 정 교수가 회사에 나온 것도 한두 번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게 이제 언론에 흘러나와 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WFM에 실제로 여러 가지 막 투자도 많이 하고 뭐 그랬던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 제기가 막 이루어졌죠. 그런데 WFM의 대표이사가 나와 가지고 그 배아무개 씨의 그 증언은 그분이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냥 본인 생각일 뿐이다. 임원도 아니다. 뭐 이렇게 재판에 나와서 대표이사가 WFM 대표이사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수사 속보 이런 거에만 의존해 가지고 보도가 이루어지는 것의 문제점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그 검찰 수사 속보에만 의존해서 전하는 지금 이제 법조 보도 시장의 관행, 정말 하루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핵심 증인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얘기하면 이제 판사로서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 판사는 어떤 증인의 증언이 좀 더 설득력이 있고 좀 더 비중의 그 판단의 어떤 비중의 가치를 어디다 둘 거냐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대표이사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개 어떤 직원에 불과했던 배아무개 씨의 어떤 증언, 검찰 쪽에 유리했던 증언은 아마도 검찰이 법원이 판사가 좀 탄핵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랄까 조국 교수 쪽에 뭐 꼭 유리했던 어떤 보도만 재판에서 좀 보도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 그 정경심 교수 쪽이 그러니까 조국 장관 후보자가 관련해서 이제 가족들이 막 수사 막 시작되고 막 이런 것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평소에 좀 내사가 있었는데 장관 임명을 막으려고 내사가 진행됐던 걸 부랴부랴 꺼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표적 수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건 기록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그 판사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데 검찰이 이상하게 안 내놓고 있었죠. 그래서 확인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법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표창장 위조 사건 이것과 관련한 이제 재판인데 따로 이렇게 그 범죄 인지나 수사 보고서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에 그 작성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러면서 굳이 이걸 열람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이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에 대해서 고발장은 8월 8일부터 8월 26일 사이 지난 작년이죠. 그 사이에 제출이 됐고 그리고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서는 8월 22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고발장, 시민단체의 어떤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 검찰 쪽 보고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재판부가 밝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 8월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검찰의 수사보고서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재판정에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바보도 아니고 과연 그렇게 보고서에 담겨서 그렇게 내사를 시작했을까? 글쎄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조국 교수에게 조국 전 법무장관이 좀 확인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인지 시점 이런 거는 좀 확인이 좀 공식적으로는 좀 확인이 어렵겠습니다. 아마 검찰 내부에 어떤 양심 있는 검사의 제보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은 한 조금은 좀 확인이 좀 어렵겠다. 요런
그 과정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다음 브리핑.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이번엔 좀 드려볼까 하면서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유발 하라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인류학자거든요. 이분이 CNN과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좀 여러분한테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유발 하라리는 그러니까 유대계의 지식인인데 현재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뭐랄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어떤 교수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굉장히 유명한 인류학자인데 이분이 CNN에 나와서 한국의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와 관련해서 좀 시사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CNN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자, CNN 앵커가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공포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니까 하라리가 지금 인간이 둘 수 있는 최악의 수는 서로 분열하는 겁니다. 국가들끼리 서로 돕지 않고 필요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으며 각자 갈 길을 가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신뢰의 부족도 문제인데 비단 정부나 국가 사이의 신뢰가 부족한 것뿐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하고 경계하는 끝에 반목하게 되는 상황이 올까 가장 걱정됩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가 신뢰를 갉아먹고 국가 간에도 연대하기보다 갈라서고 또 다투는 일이 특히 많았습니다. 세계가 전염병이 창궐하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왔는데 그러던 중에 코로나19가 터진 겁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게 근데 국내 어떤 문제로 조금 한정해서 이 하라리의 어떤 관점을 좀 분석해 보자면, 적용해 보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방역 당국의 여러 그 뭐랄까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잘 지도하면서 얼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를 잘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정부가 굉장히 정부에 대한 불신, 굉장히 투명하게 사실 잘하고 있는데도 계속 막 불신의 막 어떤 그런 메시지 같은 것들을 국민에게 퍼뜨리고 의협 같은데 미래통합당 이런 데에서 우리 국민들을 계속 분열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어떤 방역 최전선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의료진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사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보건 당국에서 얼마 전에 그 병원 쪽에서 행정 지침을 어겨가지고 코로나19 자꾸 확산시키는데 가여하고 어떤 이렇게 기여하고 그러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히니까 언론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행정 지침을 어길 경우라는 말은 쏙 빼고 코로나19의 방역 뭐 이런 거 이렇게 제대로 못했을 경우 병원에 책임 묻겠다 이런 식으로 보도해서 의료진들 깜짝 놀라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부가 하는 어떤 내용 그 설명을 왜곡해서 전달해가지고 국민들 간에 막 분열시키고 의료진들끼리 막 싸우게 만들고 이거는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전염병을 확산을 막는 어떤 그런 것들 연대 우리가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연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가면서 이렇게 극복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 코로나19에 어떤 막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이 유발 하라리의 지금 인간이 둘 수 있는 최악의 수는 서로 분열하는 것. 이 메시지가 정말 한국에 꼭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정부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일단 지금은 정부의 노력을 믿고 나중에 잘잘못을 평가하면서 백서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무엇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뭐는 못했고 어떤 건 잘했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유발 하라리 같은 어떤 인류학자의 의견 어떤 진단 미래통합당 우리 의협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백브리핑. N번방 사건이 여러 가지로 좀 사회 파장을 좀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오늘 시사 바리스타에서는 이 문제에 좀 집중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 N번방 운영자 주아무개 씨가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에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때 얼굴을 언론이 확인 못하게 됐다. 뭐 이렇게 주장을 미래통합당이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있었을 때 법무부의 지침이 바뀌면서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N번방의 어떤 최대 구세주가 조국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미래통합당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예, 이거 팩트 체크를 좀 정확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봅시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조국 장관 있을 때 좀 개정된 건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봅시다. 포토라인 보통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 이제 출석할 때 포토라인 같은 거 서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언론에서 이제 얼굴 확인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어떤 형사 사건에서 원칙적으로는 포토라인 세우는 거 전면 폐지한 거 맞습니다. 공개 소환 금지 및 초상권 보호 어떤 이제 조항 같은 게 생겨가지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 소환은 금지된다.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수사 과정에 대한 촬영 등이 일체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조항 같은 게 생긴 건 맞아요. 네,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또 좀 살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 자, 봅시다. 구조 사망. 살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외 조항인데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 조치에 관하여 국민이 즉시 알아야 할 경우 그러니까 피의자의 실명, 얼굴 및 신체의 특징까지 이렇게 다 예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사사건 이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 그리고 국민이 즉시 알아야 할 경우 이런 대응 조치에 관해서 그럴 경우에는 얼굴을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는 흉악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공공의 안전에 대한 어떤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의 어떤 범인인 거죠. 그리고 공범들이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대응 조치, 이 공공의 안전에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해서 국민이 즉시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어떤 정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의 개정된 형사 준칙에 의해서도 구조 사망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뭐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밝혔는데 그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서 얼굴 공개가 가능한 조항이 또 있습니다. 성폭력 특례법 25조 1항을 봅시다. 여기 보면 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그러니까 성폭력,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법무부의 형사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요. 이거는 법률이 아니고요. 이건 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일종의 지침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상위법인 성폭력 관련법, 성폭력 특례법에는 범인의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법무부의 하위 규정에 의해서도 어떤 예외사항에 의해서 피의자의 어떤 얼굴 공개도 가능하지만 그거보다 앞서 상위법인 법률에 의해서도 성폭력, 특히 성폭력 범죄법, 성폭력 범인들 이런 사람들은 얼굴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국 전 장관이 뭐 이런 흉악범이라든지 성폭력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얼굴까지도 공개를 막는 어떤 그런 조처를 한 게 아니에요. 미래통합당이
자꾸 막 그 허위 사실 유포를 하는 겁니다. 예. 뭐 잘 모르고 하는 얘기 같지는 않아요.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얘기겠죠. 일단 국민들은 일단 뭐 그쪽 사람들은 뭐 팩트 확인 이런 거 잘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팩트 체크를 제가 해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이 N번방 사건에서 좀 여러분한테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도 좀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조선일보까지 지금 막 열심히 달려들어가지고 그 뭐 박사라 그러나요? 닉네임이 거기에 막 그 신상을 털고 막 온갖 무슨 포르노그래피 무슨 사건처럼 조선일보가 신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조선일보 기자들은 이런 거 보도할 자격이 없죠. 왜냐? 성착취 사건,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조선일보 당시 보도가 어땠습니까? 그리고 조선일보의 경영진이 책임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 고 장자연 사건에서는. 그런데 너희들은 무슨 진짜 낯짝이 두꺼워가지고 지금 이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해서 달려들어가지고 그 가해자를 막 비난하고 있습니까? 정말 조선일보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좀 함께 분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그 어떤 비인간적 범죄 막 이런 거에 분노해서 피의자의 얼굴 확인하는 거 좋죠. 충분히 그 어떤 심리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함께 고민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청와대의 그 뭐랄까 그 국민청원 게시판 이게 보면은 이 사람 얼굴 공개하라 뭐 이런 거에 대한 청원은 막 200만 명 이상의 막 그 청원 막 하고 그랬죠. 그런데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라는 청원 서명에는 아직 3만 명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막 가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막 분노하고 얼굴 까발려 가지고 막 화풀이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200만 명 이상이 공감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 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특별법 이거는 사람들이 별로 공감을 안 한다는 거예요. 2, 3만 명밖에 서명을 안 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더 핵심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 얼굴을 뭐 봐가지고 막 속 시원하고 뭐 이러려고 보는 거라기보단 사실은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이미 안타깝게도 피해 보신 사람들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그런 걸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특별법 뭐 이런 거에 대한 청원 서명에는 3만 명도 서명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조금 곱씹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대화 나눌까요? 자,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반일 종족주의라고 여러분 그 문제의 책 있잖아요. 진짜 우리나라에 진짜 그 이상한 우익들,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너희들도 책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이상한 우익들 있잖아요. 그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인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이 N번방 사태에 대해서 이런 글을 SNS에 남겼네요. 내게 딸이 있다면 N번방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평소에 가르치겠다. 내 딸이 지금 그 피해자라면 내 딸의 행동과 내 교육을 반성하겠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냐? N번방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N번방 피해자들 니들도 책임 있어. 왜 행동거지 똑바로 안 해가지고 에? 그런 피해를 성폭력 피해를 당해? 지금 이런 글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뇌구조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위안부 그 피해 할머니들에게 이분들이 당신들도 행동거지 똑바로 못한 책임이 있는 거야. 네? 왜 일본 정부만 탓해? 이런 얘기를 하는 인간들이니까 이 N번방 사건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또라이 같은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 주변에 은근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홍해걸 의사도 최근에 그런 글 남긴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홍해걸 씨가 그 예전에 그 의대생들이 뭐 그 동료들 여자 그 동료들 막 술 먹여가지고 막 쓰러진 상황에서 막 몰카 찍고 뭐 이런 그 사회적으로 큰 문제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홍해결 의사가 페이스북에 뭔 글을 남겼었냐면 이거 그 술 취해서 쓰러져 잔 그 여성도 한 20% 책임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남자애들한테만 뭐라고 하냐. 예? 자기 아들이 의대생인데 예. 내 아들한테도 어떤 교육을 시키겠지만 이 술 취해서 쓰러져 자는 여자들도 문제다. 예. 이런 얘기 남긴 적 있었어요. 예. 우리 주변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홍해걸 의사. 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자, 다음 브리핑. 열린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들을 확정 발표했네요. 예. 열벤저스라는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평가도 좀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참 뭐랄까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후보들을 뽑아냈어요. 이런 거는 참 뭐랄까 정당사에서 아주 좀 바람직한 선례 같은 게 한국 사회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평당원들의 거의 100% 아래로부터의 선택을 통해서 비례 후보 순위가 결정됐죠. 민주당도 좀 이런 거는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자꾸 막 밀실 공천 막 이런 얘기 때문에 막 누가 막 뭐 탈당하고 막 그죠 억울하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그런 일이 왜 자꾸 벌어지냐면 평당원들의 아래로부터의 어떤 투표로 인해서 비례 후보 선출되고 그리고 경선 후보가 누가 결정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결정이 안 되니까 자꾸 그런 잡음이 나오는 겁니다. 뭐 말로는 뭐 전략 공천한다 뭐 이렇게 보기 좋게 포장하는데 사실은 비민주적인 방식인 거예요. 그게 열린민주당이 이런 면에서는 우리 그 정당사에서 아주 좋은 선례를 남긴 겁니다. 이게 지금 정의당 정도만 어떤 지금 정당원들의 투표로 이렇게 결정하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제1여당, 제1야당에도 이런 문화가 좀 정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좀 바람직한 정치 선례가 남겨졌다는 거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추천했던 우리 김성회 후보, 김성회 싱크와이 대표죠. 그분은 비례 순위 10위에 올랐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호소에 공감해 주신 분들이 많았던 모양이네요. 10위면은 안정적인 당선권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아마 10위 10명 그 열린민주당에서 10위권의 후보 비례 후보까지 당선되려면 이게 지지율이 글쎄요 최소한 10%? 그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이 나오면 지금 6% 가까이도 나오거든요. 지지율이. 근데 이게 선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열린민주당의 그 지지율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게 있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 같이 약간 좀 정치적으로 약간 각성돼서 막 이렇게 유튜브 방송도 보고 뭐 이제 정치권 그러니까 정당 근처에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열린민주당의 존재를 누구나 알죠. 그런데 진짜 일반 대중들 정말 생업에 바쁘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지지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10번 우리 김성애 후보까지 국회에 진출하면 얼마나 좋을까. 열린민주당은 지금 김성애 후보를 당 대변인으로 일단 선임을 했네요. 예. 믿음직스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김진애 우리 후보가 비례 1번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제 당연히 국회에 진출할 텐데 김진애 전 의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좀 까먹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이분 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좀 짧게라도 좀 소개를 좀 다시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요 말씀 드리고 방송 마칠게요. 제가 이제 김진애 의원이랑은 아주 관계가 좀 깊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친하고요. 근데 뭐랄까 대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그리고 기자로서 지근거리에서 살펴본 것에 대한 평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앞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김진애 후보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외적인 이미지랑요, 이분의 실제 모습은 진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분은 진짜 그 삶 자체가 그냥 진짜예요. 진짜 정치인이에요. 제가 이분 그 4대강 비리 파헤칠 때마다 제가 이제 그 한겨레에서 제가 좀 나서가지고 이분 의원실이랑 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진짜 취재 많이 했는데 이분은 진짜 몸을 던져서 비리 이런 거 막 파헤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분의 그 정치 경력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 반해가지고 이분이 그 정치를 시작한 분이에요. 저랑 이제 사석에서 그런 얘기 좀 많이 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하나만 보고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했던 분이거든요. 과거에. 예전에 이분이 정치권의 러브콜을 예전에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 이전부터 열린우리당 전부터. 왜냐하면 이분이 94년도인가 그때 그 타임즈에서 그 차세대 리더 막 백인 같은 거 이제 연재 기사 같은 거 할 때 이분이 그때 거기에 이제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계나 도시계획 이런 쪽에서는 이분이 진짜 굉장히 유명하신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더 타임즈도 이분을 주목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94년도 그때 이후부터 거의 뭐 2, 3년에 한 번씩 정치권에서 여든 야든 안 가리고 이 김진애 씨를 찾아와가지고 정치계에 입문할 생각 없냐 계속 찾아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계속 거절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딱 하나 보고 열린우리당에 그 당시에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이제 떨어졌죠. 그냥 이렇게 입당했으니까. 정치권의 어떤 전략 공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입당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면서 막 구태 정치 막 이런 거랑 진짜 안 어울리고 진짜 순수한 사람.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만들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 좋다 하면서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뭐랄까 이제 그 김진애 의원이 2004년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이제 서울 용산구에 출마했다가 이제 낙선되고 2008년에 그 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 17번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경선에서 비례대표를 해가지고 이제 국회에 이제 갔는데 이분이 2012년도 그때 국회 이제 의원 선거 경선에서 이제 졌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국회에선 좀 멀어졌죠. 국회의원에서는. 2012년, 벌써 8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굉장히 일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2012년에 어떤 국회의원 어떤 후보에 못 올랐냐. 사실은 이분 성향이 뭐냐면 어딘가에 어떤 정치계의 어떤 줄서기 같은 거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평소 성격이. 그냥 막 드립다 일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뭐 당 내에서 일종의 좀 계파를 갖지 못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리한 게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게 이제 우리 어떤 정치계의 어떤 폐해인데
어, 솔직히 얘기하면 그 개파는 지금도 살아 있어요. 민주당 안에서.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개파 줄서기 이런 거에 잘 안 하고 그냥 일만 하는 스타일.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당 내에서도 조금은 뭐랄까, 너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왜 우리 편으로 안 와? 이러면서 양쪽에서 견제를 당해요. 그러면서 조금 불이익을 많이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좀 예, 손해 많이 본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그 정당 이 국회의원의 어떤 선출 구조가 어떤 계파 정치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구의 뭐 예산 따내기 막 이런 거에만 매몰된 그 정치 이런 거 해결하려면 비례대표 의원이 사실 더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지역구, 예, 지역구 국회의원 그거는 뭐랄까 좀 너무 낡은 방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뭐랄까 정치 환경이 변했어요. 더 이상 지역 정치 이런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거든요. 예. 아니 뭐 인터넷 조금만 켜면 내가 뭐 서울에 살건 부산에 살건 뭐 어디 살건, 예. 우린 다 그 뭐 지역 정치에만 이렇게 한정해 가지고 정치권을 바라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사실은 뭐랄까 그 법안을 누가 잘 만들고 어떤 부패, 권력 감시 이런 거 누가 잘하는지, 예? 사실 그렇게 순수하게 움직이려면 비례대표 의원들이 사실은 좀 더 많아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비례 후보 같은 게 많아지면 국민에게 좀 그 뭐랄까 좀 일 잘하는 거만큼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선되기 쉽죠.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1번에 배치가 됐지만 사실은 뭐 한 5, 6번 정도에 배치됐어도 괜찮았을 의원이에요. 근데 워낙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가서 많이 투표들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마 1순위에 배정된 것 같은데 그래요. 김진애 전 의원 저랑 예전에 이제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2012년도에 그때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치는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투표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뒤로 후퇴하는지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정치는 우리 인생이고 투표는 우리 인생의 선택이라는 것 잊지 말고 꼭 투표합시다. 네, 라고 저에게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자, 정치는 여러분 우리 평생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는 우리 인생이고요. 투표는 우리 인생의 선택이라는 거 잊지 말고 꼭 투표합시다. 라는 김진애 후보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시사바리스타 백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